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입니다. 저자는 은지성, 출판사는 황소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지성,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저자는 미래 세계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댑터이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네이버 등을 비롯해 다수의 잡지에서 인터뷰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여러 사람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는 인생론으로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성공을 일군 인물들이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돈을 많이 모아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는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간 이들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다. 길을 가다 내 길이 아님을 알고 인생 항로를 바꾼 사람도 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도 있다.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눈물을 훔치게 될 것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감동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자신만의 롤 모델이나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인생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기를 원한다.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되었다. 우연히 참석한 기금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영화배우 경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과 신비함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구나. 영화의 힘이란 정말 놀랍네. 그녀는 유니세프를 찾아갔다. 유니세프가 그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먼저 유니세프에 손을 내민 것이다. 헵번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자신이 2차 대전 직후에 유니세프로부터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니세프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특별기구인 유니세프는 100일에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던 오드리 헵번에게 숙명처럼 다가왔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유니세프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보수는 1년에 1달러 뿐이었고 교통비와 숙박비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열정을 다해 헌신했다. 오드리 헵번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별쇼를 다 하는구만. 몇 달 저러다 말겠지. 자기가 아직도 앤 공주인 줄 아나 봐?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행보를 곱게 보지 않았다. 과거의 음악 스타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공경과 죽음에 처한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발길은 아프리카 전 지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엘바 사도르 등 50여 곳이 넘게 이어졌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로 이동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백발의 노구를 이끌고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녀의 끝없는 행보에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에 걸리는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만지고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각국의 구호 물자와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저게 뭐죠? 1992년 소말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을 공터 구석에 놓여있는 수많은 자루 꾸러미를 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원주민에게 웃으며 물었을 때 그녀는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다름 아닌 아이들의 시체였다. 오드리 헵번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부터 오드리 헵번은 소말리아에 대해서 더욱 강한 애착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언론을 향해 소말리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구호의 손길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이 소말리아 방문이 그녀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사실 헵번은 소말리아를 방문하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때문에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랫배에 강한 통증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맞으며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오드리 헵번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명망 있는 의사들이 앞다퉈 그녀를 살려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암이 워낙 온몸에 넓게 퍼져 있어서. 오드리 헵번은 고개를 떨군 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 숙명인걸요. 그리고 신이 제게 주신 시간이 얼마쯤 남았죠? 한 3개월쯤 남았습니다. 3개월이라.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은 충분하군요. 오드리 헵번의 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누군가가 물었다. 당신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돕는 거죠? 오드리 헵번이 대답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은퇴 후에 오랫동안 살았던 스위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다. 그녀는 가족들을 불러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 한번 들어보렴. 그녀는 유언처럼 시를 읊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1993년 1월 20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향년 63세였다. 그날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던 날이었지만 그녀의 사망 기사가 클린턴 대통령 취임 기사보다 먼저 다루어졌다. 그를 조문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새 천사를 갖게 되었다. 티파니 보석 가게는 일간지에 광고를 싣고 전 세계의 매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붙였다. 오드리 헵번,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오드리 헵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음악의 스타였을 때도 유독 빛나는 별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남을 돕는 손이 되었을 때 더욱 커다란 별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1998년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먼저 두 그룹으로 나누겠네. 교수는 학생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한 그룹은 대가가 주어지는 일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는 봉사활동을 하게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 며칠 후에 교수는 학생들의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했다. 예상은 했지만 이럴 수가. 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한 결과 무료로 봉사한 학생들에게서 나쁜 병균을 물리치는 항체가 훨씬 높아졌다는 걸 발견했다. 몇 달 후에 교수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그리고 다시 측정을 했다. 이번에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2배 이상 증가해서 몸과 마음의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수는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헬퍼스 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하고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한다. 실제로 남을 돕거나 봉사를 하면 심리적인 포만감, 즉 헬퍼스 하이가 최고조에 이른다. 결국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전설적인 뇌성마비 판매왕 빌 포터.
내 이름은 빌 포터입니다. 빌 포터는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였다. 육체적인 능력은 물론 정신적인 능력까지 또래 아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혼자서 신발끈을 묶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고 남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도 힘들었다. 빌을 특수시설을 갖춘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빌의 어머니는 거절했다. 일반 학교에 다닌 빌은 수시로 놀림을 받았다. 아이들은 빌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더듬거리는 말투를 따라하며 그를 놀렸다. 빌, 너는 절대 다르지 않단다. 어머니는 빌의 곁에서 늘 응원하고 격려했다. 빌 포터는 부모님의 눈물겨운 정성으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난 네가 대학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이날부터 빌은 취업 지원국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첫 번째로 얻은 직장은 한 회사의 재고관리 직원이었다. 하지만 채용된 지 하루 만에 해고가 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또한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어눌한 말투와 부자연스러운 손놀림 때문에 빌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몇 차례 취직에 실패하자 취업지원국은 빌에게 취업 불가 통보를 보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취직을 해야 돼. 빌은 스스로 직장을 찾으러 나섰다. 신문이나 전단지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면 서류를 들고 면접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느 회사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느 날 우연히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생활용품 와킨스사의 면접을 보러 갔다. 자신의 집에서도 쓰고 있는 물건을 파는 회사라 친근했다. 왠지 그곳은 자신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빌의 모습을 본 면접관은 어김없이 불합격 통보를 하게 되었다. 빌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다. 생활용품을 파는 것이라면 나도 자신 있어. 내가 써본 것도 많고 설명도 잘할 수 있어. 다음날 그는 다시 와킨스사에 찾아갔다. 당신 또 왔군요. 저도 생활용품을 잘 팔 수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세요. 빌은 다음날도 다시 와킨스사에 찾아갔다. 정말 끈질기네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당신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면접관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빌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급히 떠나려는 면접관을 붙잡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급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 빌의 제안에 면접관은 웃으며 말했다. 좋았어. 우리야 뭐 손해볼 건 없어. 어차피 방문 판매라는 것이 팔리는 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매일 나를 찾아올 정도의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빌 포터는 와킨스사의 영업사원이 되어 방문 판매를 시작했다.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빌 포터는 포트랜드 북서부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집마다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와킨스사 빌 포터입니다. 문틈으로 방문객을 살펴보던 주인은
빌 포터의 일그러진 얼굴과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보더니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성난 개들이 달려들어 자칫 위험할 뻔한 순간들도 많았다. 괴물이다. 빌은 포기하지 않고 집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떤 반응에도 빌은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다음 집은 분명히 문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들고 온 생활용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해 주겠지? 그 순간을 위해서 참고 또 참자. 빌은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렇게 냉대와 멸시를 받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이 맡은 구역의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은 새롭지 않기 때문이야. 빌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몇 번이고 또다시 방문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말해야 하죠?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안 사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의 도움으로 상품 몇 개를 주문받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빌 포터가 한 가지 꾀를 낸 것이다. 저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벌써 10번 넘게 방문한 집이었다. 혼자 사는 그 집의 부인은 빌 포터의 방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다음에 살게요. 아직은 쓸만해요. 빌 포터는 그 부인의 눈빛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동정이 아니라 놀라움이었다. 자기 같은 지체 장애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 그런데 포터,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군요. 당연하죠. 당신이 벨을 누르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니까요. 부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니까 말이죠. 이유가 뭔가요? 매번 거절당하면서도 절 찾아오는 이유. 늘 얼굴에 웃음을 띠는 이유 말이에요. 빌 포터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전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돼버렸죠. 가령 일기예보에 다음날 30도가 넘을 거라고 나오면 그 정도면 신선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길이 되면 신이 났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이야말로 사람들이 집에 있기 때문이죠. 빌 포터의 말을 들은 부인이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물었다. 빌, 제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죠? 빌 포터가 대답했다. 여기 카탈로그를 봐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주문해 주세요. 부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빌이 내민 카탈로그를 받고 필요한 용품의 동그라미를 그렸다. 빌이 처음으로 제품 주문을 받는 순간이었다. 빌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수고했다, 빌. 지금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거라. 그날부터 빌이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리는 빌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구역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내 생각이 옳았어. 이제 사람들은 빌을 가족처럼 여겼다. 빌과 농담처럼 흥정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이들은 그가 초인종을 누르면 달려가서 가방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아저씨, 오늘은 어떤 신제품을 가지고 오셨죠?
마침내 빌 포터는 와킨스의 서부 지역 판매왕이 되었다. 그리고 24년 후 와킨스사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인물이 되었고,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그를 보고 울었던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빌 아저씨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우리 집에 있는 생활용품은 전부 빌 아저씨에게서 산 거예요. 어느덧 세상이 바뀌어 인터넷과 TV로 쇼핑하는 게 유행이 되었다. 게다가 빌은 자동차 사고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진 세상을 열심히 걸었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80이 넘었다.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을 뒤로 감추고 왼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15km를 걸었던 전설적인 영어방 빌 포터.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2002년 도어투도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2009년 도어투도어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그가 말한다. 중대한 결정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결정입니다. 한 번 더 웃어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아픈 친구에게 전화해주는 등 작은 행동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과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한 사내가 초조한 듯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 그의 이름은 딕 호이트. 학창시절 미식 직구와 야구선수로 활약했으며 지금은 주 방위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발 우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딕은 초조했다. 잠시 후에 상기된 표정을 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다. 아버님,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됐죠? 아기는 무사합니다. 산모도 건강합니다. 제 방으로 함께 가시죠.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탯줄이 목에 감겼습니다. 처음에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지금은 무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병원에 들려주세요. 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무엇보다 아내와 아들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딕은 이 천신만고 끝에 태어난 아이에게 릭 호이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릭은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빠짐없이 정기검진도 받았다. 릭이 태어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딕은 의사에게 천천변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태어날 때 사고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몸도 지금처럼 가눌 수 없고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면 평생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기 아들이 평생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는 게. 딕은 벌떡 일어나 의사의 뺨을 후려쳤다. 당신이라면 이 작고 가엾은 생명을 포기하겠소? 더구나 이 아이는 나와 내 아내의 피와 살로 태어난 생명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건 선생님과 아드님에게 모두 좋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닥치시오. 당신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나도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딕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다짐하듯 말했다. 나는 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코. 릭은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지만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서 먹는 것과 용변 보는 것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도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딕 부부는 행복했다. 그 무렵 컴퓨터가 일반인과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딕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말할 수 없는 아들에게 특수 컴퓨터 장치를 설치해 주었다. 릭, 이건 컴퓨터라고 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해보렴. 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릭은 눈과 입을 깜빡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모니터에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이 문장을 본 순간 딕은 깊은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찼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아빠, 전 달리고 싶어요. 달리고 싶어요. 릭의 나이가 15살 때였다. 아들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여보, 얼른 나와봐요. 릭이 내게 말을 했어. 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음날 딕은 휠체어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넓은 공터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릭, 지금부터 아빠는 빠르게 달릴 거야. 그러니 넘어지지 않게 꽉 잡으렴. 딕은 휠체어를 밀며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공터의 끝까지 가서는 다시 돌려 달렸고 그렇게 10대 번을 더 달렸다. 그날부터 딕과 릭은 계속 질주하였다. 하루는 릭이 자기 생각을 문자로 표현했다. 아빠, 저랑 함께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을래요? 딕은 마라톤을 하는 릭이 신기했지만 곧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딕이었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마라톤 경기에서 부자는 꼴찌에서 2등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완주했다. 이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 릭,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고맙다. 릭은 그 후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아빠,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럼 좋지. 우리 힘차게 달려보자꾸나. 부자는 보스턴 마라톤을 비롯한
수많은 레이스에 참가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는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198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완주에 성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릭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아빠,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빠는 잠시 당황했다. 마라톤도 힘든데 철인 3종 경기라니. 그건 마라톤처럼 단순히 뛰어서만 되는 게 아니었다. 수영도 해야 했고 자전거도 타야 했다. 딕은 수영도 하지 못했고 자전거도 탈 줄 몰랐다. 하지만 아들의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래, 좋아. 우리 힘차게 달려보자꾸나. 딕은 그날부터 수영과 자전거를 배웠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증을 제출했다. 딕, 이건 마라톤하고 달라. 이건 미친 짓이야.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릭과 함께 수영하겠어. 자전거는 또 어떻게 타고. 이건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야. 부자가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한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빠 딕 호이트와 아들 릭 호이트의 이름을 딴 팀 호이트의 도전과 신념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허리에 고무배를 묶고 강을 건넜고 특수 제작한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철인 3종 경기는 아침 7시에 출발해 밤 12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그들은 수많은 난간을 물리치고 수영 3.9km, 자전거 182.2km, 마라톤 42km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다. 그들의 기록은 16시간 15분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부자는 철인 3종 경기를 6회 완주했고 최고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였다. 그 후에도 이들 부자의 놀라운 도전은 계속되었다. 마라톤 64회,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회, 보스턴 마라톤 24회 연속 완주의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 정상인도 내기 힘든 기록을 휠체어를 밀며 달성한 것이다. 또한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에 이르는 미국을 횡단하기도 했다. 대기록을 작성한 후 릭이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아버지가 말했다. 릭,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유튜브와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딕은 언젠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아들을 너무 몰아붙인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안 좋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딕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팩트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릭이 저를 경기마다 끌고 다닌 것입니다. 릭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딕 호이트는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옆에서는 59세 릭 호이트가 서글피 울고 있었다. 비록 팀 호이트는 해체되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세계인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딕 호이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다. 훗날 조계종 종종이 된 효봉 스님은 원래 판사였다. 판사로 재직할 때 한 죄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진범이 잡히자 번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엉뚱한 생명을 앗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는 판사라는 직을 과감히 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처자식에게도 알리지 않고 출가해서 불교에 입문했다. 효봉 스님의 제자가 되자 효봉 선사의 인품에 반한 박재철은 스님의 거처인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배고프고 힘든 행자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그해 7월 계를 받아 스님이 되었다. 이제부터 자네의 승명은 법정일세. 판사 출신의 스승이 지어준 승명다웠다. 내가 드디어 스님이 되었구나. 이날부터 법정 스님은 낡은 거울 하나를 평생 간직하며 살았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실천하며 산 스님이 이 거울만은 결코 돋지 않았다. 훗날 옛 도반이 법정 스님이 있는 불이람을 찾아갔다. 때마침 그 거울이 보였다. 법정은 이 거울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도반은 법정 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으로 거울을 뒤집어 보았다. 거울 뒷면에는 연도와 날짜, 그리고 처음 삭발한 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반은 잠시나마 법정을 의심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날 밤 그 사실을 털어놓자 법정 스님이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마음이 해이해지면 이 거울을 꺼내보곤 하네. 그러면 머리 깎을 때 신심이 칼라처럼 일어나지. 도반은 법정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법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이 거처하는 오두막으로 향했다. 날은 덥고 주위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법정은 오두막 가까이 가서 스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스님이 뒷마당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게 아닌가. 법정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이 더운 날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대답을 했다. 졸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깜짝 놀랐다. 스님은 졸지 않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선으로 깎은 대나무는 칼처럼 날카롭고 위험했다. 한여름에, 그것도 혼자 지내는 거처이다 보니 낮잠을 즐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졸지 않고 활짝 깨어있기 위해서 스님은 칼로 뾰족한 대나무를 깎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스님은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마냥 졸음에 빠져 삶을 무가치하게 보내는 것이 방편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라고 나는 들었다. 법정 스님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수십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특히 무소유는 380만 부가 넘게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법정 스님의 글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했다. 우리는 필요 때문에 물건을 가지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은 한 법회에서 이런 말도 했다. 나의 이웃이 바로 부처이며 예수님이며 천주님입니다. 이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지요. 불교에서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것이며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신을 텅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체인 내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평생 초심을 잃지 않고 살고자 했던 법정 스님. 그는 수많은 주옥 같은 글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깨우침과 감동을 주었지만 마지막에는 그것마저 없애라는 유언을 남겼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 전에 출간한 버리고 떠나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스님이 남긴 말과 글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커다란 위안을 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대로 참 인생을 살아간 많은 이들의 감동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명 깊게 읽은 에피소드를 발췌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입니다. 저자는 은지성, 출판사는 황소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지성,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저자는 미래 세계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댑터이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네이버 등을 비롯해 다수의 잡지에서 인터뷰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여러 사람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는 인생론으로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성공을 일군 인물들이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돈을 많이 모아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는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간 이들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다. 길을 가다 내 길이 아님을 알고 인생 항로를 바꾼 사람도 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도 있다.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눈물을 훔치게 될 것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감동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자신만의 롤 모델이나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인생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기를 원한다.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되었다. 우연히 참석한 기금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영화배우 경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과 신비함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구나. 영화의 힘이란 정말 놀랍네. 그녀는 유니세프를 찾아갔다. 유니세프가 그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먼저 유니세프에 손을 내민 것이다. 헵번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자신이 2차 대전 직후에 유니세프로부터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니세프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특별기구인 유니세프는 100일에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던 오드리 헵번에게 숙명처럼 다가왔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유니세프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보수는 1년에 1달러 뿐이었고 교통비와 숙박비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열정을 다해 헌신했다. 오드리 헵번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별쇼를 다 하는구만. 몇 달 저러다 말겠지. 자기가 아직도 앤 공주인 줄 아나 봐?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행보를 곱게 보지 않았다. 과거의 음악 스타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공경과 죽음에 처한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발길은 아프리카 전 지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엘바 사도르 등 50여 곳이 넘게 이어졌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로 이동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백발의 노구를 이끌고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녀의 끝없는 행보에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에 걸리는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만지고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각국의 구호 물자와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저게 뭐죠? 1992년 소말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을 공터 구석에 놓여있는 수많은 자루 꾸러미를 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원주민에게 웃으며 물었을 때 그녀는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다름 아닌 아이들의 시체였다. 오드리 헵번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부터 오드리 헵번은 소말리아에 대해서 더욱 강한 애착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언론을 향해
소말리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구호의 손길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이 소말리아 방문이 그녀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사실 햇번은 소말리아를 방문하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때문에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랫배에 강한 통증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맞으며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오드리 헵번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명망 있는 의사들이 앞다퉈 그녀를 살려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암이 워낙 온몸에 넓게 퍼져 있어서. 오드리 헵번은 고개를 떨군 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 숙명인걸요. 그리고 신이 제게 주신 시간이 얼마쯤 남았죠? 한 3개월쯤 남았습니다. 3개월이라.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은 충분하군요. 오드리 헵번의 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누군가가 물었다. 당신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돕는 거죠? 오드리 헵번이 대답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은퇴 후에 오랫동안 살았던 스위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다. 그녀는 가족들을 불러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 한번 들어보렴. 그녀는 유언처럼 시를 읊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1993년 1월 20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향년 63세였다. 그날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던 날이었지만 그녀의 사망 기사가 클린턴 대통령 취임 기사보다 먼저 다루어졌다. 그를 조문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새 천사를 갖게 되었다. 티파니 보석 가게는 일간지에 광고를 싣고 전 세계의 매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붙였다. 오드리 헵번,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오드리 헵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음악의 스타였을 때도 유독 빛나는 별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남을 돕는 손이 되었을 때 더욱 커다란 별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1998년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먼저 두 그룹으로 나누겠네. 교수는 학생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한 그룹은 대가가 주어지는 일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는 봉사활동을 하게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 며칠 후에 교수는 학생들의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했다. 예상은 했지만 이럴 수가. 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한 결과 무료로 봉사한 학생들에게서 나쁜 병균을 물리치는 항체가 훨씬 높아졌다는 걸 발견했다. 몇 달 후에 교수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그리고 다시 측정을 했다. 이번에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2배 이상 증가해서 몸과 마음의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수는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헬퍼스 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하고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한다. 실제로 남을 돕거나 봉사를 하면 심리적인 포만감, 즉 헬퍼스 하이가 최고조에 이른다. 결국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전설적인 뇌성마비 판매왕 빌 포터. 내 이름은 빌 포터입니다. 빌 포터는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였다. 육체적인 능력은 물론 정신적인 능력까지 또래 아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혼자서 신발끈을 묶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고 남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도 힘들었다. 빌을 특수시설을 갖춘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빌의 어머니는 거절했다. 일반 학교에 다닌 빌은 수시로 놀림을 받았다. 아이들은 빌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더듬거리는 말투를 따라하며 그를 놀렸다. 빌, 너는 절대 다르지 않단다. 어머니는 빌의 곁에서 늘 응원하고 격려했다. 빌 포터는 부모님의 눈물겨운 정성으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난 네가 대학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이날부터 빌은 취업 지원국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첫 번째로 얻은 직장은 한 회사의 재고관리 직원이었다. 하지만 채용된 지 하루 만에 해고가 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또한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어눌한 말투와 부자연스러운 손놀림 때문에 빌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몇 차례 취직에 실패하자 취업지원국은
빌에게 취업 불가 통보를 보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취직을 해야 돼. 빌은 스스로 직장을 찾으러 나섰다. 신문이나 전단지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면 서류를 들고 면접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느 회사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느 날 우연히 영업 사원을 모집하는 생활용품 와킨스사의 면접을 보러 갔다. 자신의 집에서도 쓰고 있는 물건을 파는 회사라 친근했다. 왠지 그곳은 자신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빌의 모습을 본 면접관은 어김없이 불합격 통보를 하게 되었다. 빌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다. 생활용품을 파는 것이라면 나도 자신 있어. 내가 써본 것도 많고 설명도 잘할 수 있어. 다음날 그는 다시 와킨스사에 찾아갔다. 당신 또 왔군요. 저도 생활용품을 잘 팔 수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세요. 빌은 다음날도 다시 와킨스사에 찾아갔다. 정말 끈질기네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당신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면접관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빌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급히 떠나려는 면접관을 붙잡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급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 빌의 제안에 면접관은 웃으며 말했다. 좋았어. 우리야 뭐 손해볼 건 없어. 어차피 방문 판매라는 것이 팔리는 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매일 나를 찾아올 정도의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빌 포터는 와킨스사의 영업사원이 되어 방문 판매를 시작했다.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빌 포터는 포트랜드 북서부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집마다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와킨스사 빌 포터입니다. 문틈으로 방문객을 살펴보던 주인은 빌 포터의 일그러진 얼굴과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보더니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성난 개들이 달려들어 자칫 위험할 뻔한 순간들도 많았다. 괴물이다. 빌은 포기하지 않고 집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떤 반응에도 빌은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다음 집은 분명히 문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들고 온 생활용품에 관심을 갖고 구매해주겠지? 그 순간을 위해서 참고 또 참자. 빌은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렇게 냉대와 멸시를 받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이 맡은 구역의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은 새롭지 않기 때문이야. 빌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몇 번이고 또다시 방문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말해야 하죠?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안 사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의 도움으로 상품 몇 개를 주문받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빌 포터가 한 가지 꾀를 낸 것이다. 저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벌써 10번 넘게 방문한 집이었다. 혼자 사는 그 집의 부인은 빌 포터의 방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다음에 살게요. 아직은 쓸만해요. 빌 포터는 그 부인의 눈빛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동정이 아니라 놀라움이었다. 자기 같은 지체 장애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 그런데 포터,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군요. 당연하죠. 당신이 벨을 누르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니까요. 부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매번 거절당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니까 말이죠. 이유가 뭔가요? 매번 거절당하면서도 절 찾아오는 이유. 늘 얼굴에 웃음을 띠는 이유 말이에요. 빌 포터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전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돼버렸죠. 가령 일기예보에 다음날 30도가 넘을 거라고 나오면 그 정도면 신선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길이 되면 신이 났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이야말로 사람들이 집에 있기 때문이죠. 빌 포터의 말을 들은 부인이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물었다. 빌, 제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죠? 빌 포터가 대답했다. 여기 카탈로그를 봐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주문해 주세요. 부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빌이 내민 카탈로그를 받고 필요한 용품의 동그라미를 그렸다. 빌이 처음으로 제품 주문을 받는 순간이었다. 빌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수고했다, 빌. 지금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거라. 그날부터 빌이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리는 빌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구역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내 생각이 옳았어. 이제 사람들은 빌을 가족처럼 여겼다. 빌과 농담처럼 흥정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이들은 그가 초인종을 누르면 달려가서 가방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아저씨, 오늘은 어쩐 신제품을 가지고 오셨죠? 마침내 빌 포터는 와킨스의 서부 지역 판매왕이 되었다. 그리고 24년 후 와킨스사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인물이 되었고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그를 보고 울었던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빌 아저씨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우리 집에 있는 생활용품은 전부 빌 아저씨에게서 산 거예요. 어느덧 세상이 바뀌어 인터넷과 TV로 쇼핑하는 게 유행이 되었다. 게다가 빌은 자동차 사고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진 세상을 열심히 걸었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80이 넘었다.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을 뒤로 감추고 왼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15km를 걸었던 전설적인 영어방 빌 포터.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2002년 도 투 도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2009년 도 투 도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그가 말한다. 중대한 결정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결정입니다. 한 번 더 웃어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아픈 친구에게 전화해주는 등 작은 행동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과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한 사내가 초조한 듯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 그의 이름은 딕 호이트. 학창시절 미식 직구와 야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지금은 주 방위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발 우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딕은 초조했다. 잠시 후에 상기된 표정을 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다. 아버님,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됐죠? 아기는 무사합니다. 산모도 건강합니다. 제 방으로 함께 가시죠.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탯줄이 목에 감겼습니다. 처음에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지금은 무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병원에 들려주세요. 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무엇보다 아내와 아들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딕은 이 천신만고 끝에 태어난 아이에게 릭 호이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릭은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빠짐없이 정기검진도 받았다. 릭이 태어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딕은 의사에게 천천변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태어날 때 사고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몸도 지금처럼 가눌 수 없고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면 평생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기 아들이 평생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는 게. 딕은 벌떡 일어나 의사의 뺨을 후려쳤다. 당신이라면 이 작고 가엾은 생명을 포기하겠소? 더구나 이 아이는 나와 내 아내의 피와 살로 태어난 생명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건 선생님과 아드님에게 모두 좋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닥치시오. 당신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나도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딕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다짐하듯 말했다. 나는 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코. 릭은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지만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서 먹는 것과 용변 보는 것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도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딕 부부는 행복했다. 그 무렵 컴퓨터가 일반인과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딕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말할 수 없는 아들에게 특수 컴퓨터 장치를 설치해 주었다. 릭, 이건 컴퓨터라고 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해보렴. 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릭은 눈과 입을 깜빡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모니터에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이 문장을 본 순간 딕은 깊은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찼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아빠, 전 달리고 싶어요. 달리고 싶어요. 릭의 나이가 15살 때였다. 아들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여보, 얼른 나와봐요. 릭이 내게 말을 했어. 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음날 딕은 휠체어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넓은 공터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릭, 지금부터 아빠는 빠르게 달릴 거야. 그러니 넘어지지 않게 꽉 잡으렴. 딕은 휠체어를 밀며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공터의 끝까지 가서는 다시 돌려 달렸고 그렇게 10대 번을 더 달렸다. 그날부터 딕과 릭은 계속 질주하였다. 하루는 릭이 자기 생각을 문자로 표현했다. 아빠, 저랑 함께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을래요? 딕은 마라톤을 하는 릭이 신기했지만 곧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딕이었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마라톤 경기에서 부자는 꼴찌에서 2등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완주했다. 이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 릭,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고맙다. 릭은 그 후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아빠,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럼 좋지. 우리 힘차게 달려보자꾸나. 부자는 보스턴 마라톤을 비롯한 수많은 레이스에 참가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는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198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완주에 성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릭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아빠,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빠는 잠시 당황했다. 마라톤도 힘든데 철인 3종 경기라니. 그건 마라톤처럼 단순히 뛰어서만 되는 게 아니었다. 수영도 해야 했고 자전거도 타야 했다. 딕은 수영도 하지 못했고 자전거도 탈 줄 몰랐다. 하지만 아들의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래, 좋아. 우리 힘차게 달려보자꾸나. 딕은 그날부터 수영과 자전거를 배웠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증을 제출했다. 딕, 이건 마라톤하고 달라. 이건 미친 짓이야.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닉과 함께 수영하겠어. 자전거는 또 어떻게 타고. 이건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야. 부자가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한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빠 딕 호이트와 아들 릭 호이트의 이름을 딴 팀 호이트의 도전과 신념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허리에 고무배를 묶고 강을 건넜고 특수 제작한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철인 3종 경기는 아침 7시에 출발해 밤 12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그들은 수많은 난간을 물리치고 수영 3.9km, 자전거 182.2km, 마라톤 42km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다. 그들의 기록은 16시간 15분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부자는 철인 3종 경기를 6회 완주했고 최고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였다. 그 후에도 이들 부자의 놀라운 도전은 계속되었다. 마라톤 64회,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회, 보스턴 마라톤 24회 연속 완주의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 정상인도 내기 힘든 기록을 휠체어를 밀며 달성한 것이다. 또한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에 이르는 미국을 횡단하기도 했다. 대기록을 작성한 후 릭이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에 아버지가 말했다. 릭,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유튜브와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딕은 언젠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아들을 너무 몰아붙인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안 좋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딕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팩트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릭이 저를 경기마다 끌고 다닌 것입니다. 릭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딕 호이트는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옆에서는 59세 릭 호이트가 서글피 울고 있었다. 비록 팀 호이트는 해체되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세계인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딕 호이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다. 훗날 조계종 종종이 된 효봉 스님은 원래 판사였다. 판사로 재직할 때 한 죄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진범이 잡히자 번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엉뚱한 생명을 앗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는 판사라는 직을 과감히 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처자식에게도 알리지 않고 출가해서 불교에 입문했다. 효봉 스님의 제자가 되자 효봉 선사의 인품에 반한 박제철은 스님의 거처인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배고프고 힘든 행자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그해 7월 계를 받아 스님이 되었다. 이제부터 자네의 승명은 법정일세. 판사 출신의 스승이 지어준 승명다웠다. 내가 드디어 스님이 되었구나. 이날부터 법정 스님은 낡은 거울 하나를 평생 간직하며 살았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실천하며 산 스님이 이 거울만은 결코 돋지 않았다. 훗날 옛 도반이 법정 스님이 있는 불이람을 찾아갔다. 때마침 그 거울이 보였다.
법정은 이 거울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도반은 법정 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으로 거울을 뒤집어 보았다. 거울 뒷면에는 연도와 날짜, 그리고 처음 삭발한 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반은 잠시나마 법정을 의심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날 밤 그 사실을 털어놓자 법정 스님이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마음이 해이해지면 이 거울을 꺼내보곤 하네. 그러면 머리 깎을 때 신심이 칼라처럼 일어나지. 도반은 법정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법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이 거처하는 오두막으로 향했다. 날은 덥고 주위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법정은 오두막 가까이 가서 스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스님이 뒷마당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게 아닌가. 법정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이 더운 날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대답을 했다. 졸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깜짝 놀랐다. 스님은 졸지 않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선으로 깎은 대나무는 칼처럼 날카롭고 위험했다. 한여름에, 그것도 혼자 지내는 거처이다 보니 낮잠을 즐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졸지 않고 활짝 깨어있기 위해서 스님은 칼로 뾰족한 대나무를 깎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스님은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마냥 졸음에 빠져 삶을 무가치하게 보내는 것이 방편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라고 나는 들었다. 법정 스님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수십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특히 무소유는 380만 부가 넘게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법정 스님의 글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했다. 우리는 필요 때문에 물건을 가지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있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은 한 법회에서 이런 말도 했다. 나의 이웃이 바로 부처이며 예수님이며 천주님입니다. 이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지요. 불교에서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것이며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신을 텅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체인 내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평생 초심을 잃지 않고 살고자 했던 법정 스님. 그는 수많은 주옥 같은 글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깨우침과 감동을 주었지만 마지막에는 그것마저 없애라는 유언을 남겼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 전에 출간한 버리고 떠나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스님이 남긴 말과 글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커다란 위안을 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대로 참 인생을 살아간 많은 이들의 감동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명 깊게 읽은 에피소드를 발췌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